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네.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아.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김정순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보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아,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순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지고 앞에 저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뭐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아, 맞아요.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죠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가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장원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장원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다마도 청와대 야당 대표도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럼요. 어떤 그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예.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보기가.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네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들이는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너무하잖아.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예.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베트남 가서 무슨 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정성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 또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이라면 이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김정숙 여사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네.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부분을 제가 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아.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하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라는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저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예, 그런 예. 느낌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네, 네.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맞아. 예.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예, 별로 예.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분이고, 개념적 네.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그러면, 예.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조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다이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네.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요. 청와대 히어로즈.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들어봐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러면, 어떤 그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 대통령 지금-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예.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보기가.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네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대던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너무하잖아.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예.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베트남 가서 무슨 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정성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이라면 이해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나. 국민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어요? 어제 발언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나올 상황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이제 1심이 나고 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습니다. 1심 결과를 놓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건 참 타이밍상으로 좀 이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인가를 좀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제. 본인이 어쨌든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와서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본인이 지켜봐도 홍준표 대표 하는 걸 보니까 언젠 또 향단이었다가 언젠 또 뭐 안 됐다고 하다가 구속 연장 시켜야 된다고 했다. 구속 연장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이니까 당 내에 있는 아직까지 이제 친박 의원들 최근에 발언 안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사실상의 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령, 옥중 지령,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거 듣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많습니다. 동공이 흔들릴 만한 분들 누굽니까, 허 소장님? 뭐 가장 먼저 흔들릴 분들은 사실은 나는 친박 의원들이라고 봐요. 친박 의원들. 친박 의원들이 지금 배신의 신발을 살짝 하나 신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하려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3번, 그다음에 1월 1일 날 뭐 정규제 TV인가요? 그거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최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맞아요. 음해하는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조사 임하지 않거나 예. 증거 인멸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예.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 전술을 쓰다가 그건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 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예.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밖에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아,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선 주자 2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뭐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수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잠시 임시 취임한 분이 지금 뭐 예.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예. 했는데 예. 전문 경영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행동을 했다가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대주주께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까? 한 말씀 하신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예. 대표에서 예. 갑자기 언거주춤당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엉거 주춤한 상황이 돼버렸다. 사실은 어제 그 친박 의원들이 인터뷰 뭐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입장 내는 인터뷰들을 보니까 다 엉거주춤하더라고요. 그럼요. 엉거주춤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또 뭐 이것은 정치보복입니다. 애매한 스탠스더라고요. 그 김태형 의원이 어제 그 모 방송 제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 TV에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느냐 이 질문에 죄는 인정하는데 예. 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정말 앞뒤가 좀안 언거주춤한 맞게 뭐 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예. 이게 다음 단계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아주 세밀하게 이제 친박연대 2를 만들어라라는 지령이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이었다면 이제 관측인데 친박연대 2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예. 예를 들어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좀 비중 있는 친박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예. 했을 때 그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도 피해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출당당한 피해자면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오면은 요거는 약간 그 아무리 같은 친박이라 하더라도 예.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예.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무게감.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전 지역구에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 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예.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럼 이제 맞습니다.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비판을?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다. 허 소장님도 그렇게 아니 보세요?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예.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결국 이제 뭐 결단력이나 뭐 정치적 강한 그런 예.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가 그래요?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지지 때문에 기반이.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텐데 뭐 여야의 대응이 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옥중 농성을 통한 뭐 걸석 재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옥중 단식도 진행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옥중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친박 청산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뭐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5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조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출당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죠. 핵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 분포를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조사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제약이 계속 소신을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걸림돌이 바로 그 지점이다. 보통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감각이 이제 좀 아주 뛰어나가지고 동물적 감각을 자랑하는 뭐 예전에 삼김 이런 정도 사람 아니면은 보통은 여론조사 수치 많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돌린 조사가 이런 거랍니다. 결국 통합 시나리오상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출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맞게. 그런데 당장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그 출당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다른 정기 개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중적 지지율은 올라간다라는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박 청산했을 때 그 지점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결단 내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보기에는. 상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바뀔 것 같은데요. 또 지지자들 상대로 오늘부터 또 돌려줘. 조사 이제 또 돌려야지 이제. 자, 세 가지 관측해 주셨어요.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쉽지 않을 거다. 게다가 친박연대2 같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라는 이런 지시가 또 내려질 수 있다. 옥중에서. 그렇죠. 세 번째, 옥중 농성이나 단식 같은 형태가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 사임 정도가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두 분 하한가로 박 전 대통령 뽑아오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랬죠. 오늘 하한가가 사실은 두 분 다 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한참 했고 이제 상한가 가보죠.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누구 먼저? 허성 부장님. 저는 뭐 틸리슨 그 국무장관 미국의 미 국무장관 틸러스 장관 이준석 의원. 저는 바른정당 꼽았습니다. 바른정당이요? 네. 아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지금 바른정당 이 상한가를 줄 상황입니까? 한 4주 정도, 3주 정도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시그널이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허성무 소장님이 씩 웃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말씀 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원내 정당 중에서 제일 약체 정당이고 그 90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한 달간 내내 전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그렇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국은 우리가 무풀보다 악플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결국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정치와 정당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정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후에 지방선거 구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만큼 뜨거운 당이 되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유승민이라는 존재가 저는 굉장히 부각됐다고 봅니다. 결국 유승민이라는 존재가 자기 철학과 자기 줏대가 없으면은 바른정당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디론가 해체모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대선 후보를 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철학과 노선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보수의 혁신.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것을 버텨내면은 유승민은 뭐 지금은 힘들지만 그 미래의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분 대변인으로 영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달 동안 이제 이 바른정당 안에서 결국에는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좀 마음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죠. 두 분이 정치 영역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아버지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YS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YS 대통령이 누굽니까? 3당 합당해가지고 성공한 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그 당시 정치권에 끌어들인 거는 이회창 총재 아닙니까? 이회창 총재하면 뭐 대쪽 이미지에 고집 이미지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보면은 예. 결국에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상한가를 줬다는 이야기는 지금 상한가 칠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간다는 사람이 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상한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나간다는 사람이 반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초기에 이제 흔들기 위해서 숫자를 과장하는 수치이고. 그래요? 뭐 언론에서 뭐 8명, 4명, 8명이다. 뭐 나가려는 사람 8, 남는 사람 8, 가운데가 4명 뭐 이런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 파악해 보면 전혀 그런 수치가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절대 나간다고 하는 분 4명, 5명 정도거든요. 4-5명이에요? 예, 나머지는 뭐 어차피 같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겠다. 이거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선도 탈당을 감행할 수 있는 분 4-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수치가 많이 이제 정리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당장 지금 이 자강파가 완강하게 나오고 자강파가 나름대로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우리 또 언급하게 되지만은 계속 뭔가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뭐 당대당 통합이 어딨냐 이런 얘기 하더니만 요즘은 당대당 통합하자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이름도 바꾸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뭐 친박 의원들한테 뭐 때리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고 지금 당장 국민의당 쪽도 그래서 좀 안달이 났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 박지원 대표가 선언적으로 이제 그 바른정당과 연대는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대로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지금 바른정당이 전국의 어쨌든 그 정기 개편 과정 속에서는 좀 관심받고 있는 주체가 된 건 맞다. 게다가 여기서 핵심적인 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출당 조치를 못하게 되면 지금 나간다는 분들, 통합파 분들, 그분들의 명분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죠. 저는 애초에 그분들 나갈 거라고 예상 안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나가봤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못 가고 무소속 상태로 있을 것이다 정도로 예측했거든요.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무를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다시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하자.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 나왔던 것처럼 그런 구도를 약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나가면 뭐 이거는 명분 없는 이제 탈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4-5분도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나가겠다는 말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미 어제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월까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그전엔 그 생각 못 했습니까? 국정감사는 정해진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 분위기 괜찮다. 상한가. 다만 바른정당 안에 자강파 분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 느낌이 이게 거기에서 약간 좀 신뢰가 요즘 느낌이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니 그런데 자강파들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당대당 설사 통합이 됩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통합해버리면은 그냥 나중에 어디 갔는지 약속한 사람 지금 약속의 주체가 홍준표 대표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믿고 통합을 하면은 자기들의 존재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정치적 바보라. 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 네.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구태여 연설을 하겠다고. 아, 진짜 민폐입니다. 네. 안 그래도 대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 그것도 오랜 시간. 요번에 가서 그랬대요. 뭐 기자들한테 나 요번에 장어 안 신었지 뭐 이러면서 그 지난번 청주 그 밑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잖아. 그래서 자기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갔을 때 똑같습니다.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요번 포항 지진에 가서 그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민 분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예, 그래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 분들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해 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그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네.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이고 다들 이제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연설을 해봐야 누가 들어요. 그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좀 안정적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밖에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고 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 사람이 장시간 그렇게 떠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진짜 쏴버리고 싶겠다. 테러야 이거. 네, 테러예요. 그 현장 방문할 때 홍준표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들이 손이 그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구 현장에 더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예요, 이건 다. 맞아. 차라리 복구 현장 가서 차라리 복구를 좀 도와주던가. 돌이라도 하나 더 진짜로. 죽는 예. 게. 하여튼 홍준표가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옆에서 어시스트를 쳤네요.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이 사람이 긴급 특별 교부세 투입을 놓고 자신의 공치사 네. 이것도 하는 문자를 돌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특별급 교부세 40억과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를 마치 자신의 공덕인 양 문자 메시지에서 묘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미친 새끼다 이거. 근데 이걸 공덕인 양 연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걸로 생색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급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 돌릴 시간에 그 피해 입은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네. 자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 그런 걸 연구해야지. 문자 보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아니 정치꾼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의원 몇 선씩 해가지고 토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좀 잡아보면은 네. 일단은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네. 특별교부세로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서 그 대책본부에 와 있는 자리에서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네. 응급복구 대책으로 100억 원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수능 연기 관련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그 수능생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능을 치기 어렵다는 그런 청원이죠.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뭐 지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에서 다 이런 대책에 관해서 민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꼭 그런 일들이 자기들 때문에 네. 이것도 관심종자예요. 관심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 내가 얘기하니까 됐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이거 질환입니다. 네. 예, 심각한 질환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당 차원에서까지 포항에서 일어난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유한국당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일 야당이란 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네 뭘 한다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있죠? 류여애 씨. 네. 예,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천벌이라고 지진을 천벌이라고 묘사를 했죠. 네. 분노해서 정부한테 이걸 어느 시대야. 진짜 이게 네.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그래요. 이제 현 정부가 얼마나 믿겠어.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사람들이니까 싫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벌이라 그러면은 다 찾아가지고 발본색원 안 돼요. 류여애가.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천벌 뭐 이라는 뭐 의견이 있다라면서 자기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본인이 최고위원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동조했고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재하고 표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나 너를 죽일 거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완곡히 돌려 말하는 거지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유여애 씨의 태도를 보면 뭐 본인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발언을 반쯤 뚝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아니 뭐 과거에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당대표 나왔을 때 이렇게 유세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아까 그 천심? 뭐? 그런 표현 자체도 되게 전근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게 시스템이 되게 미흡하고 사회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그 천심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무슨 재정일치 사회예요, 우리가? 아니,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에 대고 뭐 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원제라도 지어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이제 수준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옛날부터 되게 막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예. 뭐 예전에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그 문 대통령의 SNS 글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말을 안 맞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버린다, 너무 진짜. 웃겼어요, 이거. 아. 너무 웃겨. 네, 웃기지도 않고 진짜 이제 포기했어 이 사람들. 그냥 뭔 얘기만 나오거나 이렇게 매스컴에 얼굴만 나와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악플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악플 보면서 즐긴다고.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 뭐 관심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이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나 특히 관종들은 이런 그 자기한테 안티적인 그런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 맞아요. 악플을 보면서 즐긴다. 그만큼 나를 인정하는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극기로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 이게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에 안 나타나죠. 근데 본인은 관심이 필요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관심도 관심인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그 사이비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게 자기의 그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명. 네, 소명.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질환이 좀 의심돼요. 그럼요. 네, 솔직히 뭐 몇 명 있어요. 제가 질환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네. 그다음에 이분 류여애 씨, 그리고 뭐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정미홍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뭐 나경원, 그다음에 또 조원진, 또 뭐 김진표, 그리고 또 그 신동욱 뭐 이런 사람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질환이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굳이 탑3를 따지자면 그 중에 류여애가 포함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게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를 마치 언론에서 지적이 있다는 걸 빼고 자기 발언인 마냥 얘기를 했다고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팡목항 방명록에다가 그 글을 썼던 거를 되게 이렇게 한 부분만 봐가지고 네. 그 미안하고 공격하는 고맙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불꽃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왜 고맙다고 썼을까? 막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비꼬는 식의 얘기를 막 올려요. 왜 고맙다고 썼을까를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세월호 그냥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류여행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팽목항에 조용히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주요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고 그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뭐 스탠스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발언도 안 하고 그냥 그 현장만 이렇게 묵묵히 보고 왔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진정성이죠. 그 진정성으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그 고맙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예. 질환이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책임감이 많다며?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까지도 다 책임져봐. 이런 느낌인 거고. 아 이게 유치해. 이런 공격 자체가 네. 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은 비가 좀 덜 와서 가물기만 해도 그게 다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다시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엄청나게 몰아갔잖아요. 뭐 무슨 일만 있어도 다 그냥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세뇌시킨 거죠 언론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청와대 야당 대표도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네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들이는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라는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뭐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맞아. 멋있다.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조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꾸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있는 자리에서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응급복구 대책으로 100억 원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그 수능 연기 관련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그 수능생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능을 치기 어렵다는 그런 청원이죠.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뭐 지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에서 다 이런 대책에 관해서 민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꼭 그런 일들이 자기들 때문에 이것도 관심종자예요. 관심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 내가 얘기하니까 됐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질환입니다. 심각한 질환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당 차원에서까지 포항에서 일어난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유한국당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일 야당이란 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네 뭘 한다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있죠? 류여애 씨.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천벌이라고 지진을 천벌이라고 묘사를 했죠. 분노해서 정부한테 이걸 어느 시대야. 진짜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그래요. 이제 현 정부가 얼마나 믿겠어.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이니까 싫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벌이라 그러면은 다 찾아가지고 발본색원 안 돼요. 류여애가.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천벌 뭐 이라는 뭐 의견이 있다라면서 자기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본인이 최고위원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동조했고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재하고 표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나 너를 죽일 거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완곡히 돌려 말하는 거지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유여애 씨의 태도를 보면 뭐 본인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발언을 반쯤 뚝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꾸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벽돌이. 그래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의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러면, 어떤 아니,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바른정당에서 오겠다는 분들 받으면서 우리가 좀 살아나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때 자기들 기초위원이나 강력위원 그다음에 단체장 이러면은 다음 자기 선거 어려워지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시도를 하려고 살짝 배신의 신발을 갈아 신는데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경고가 되고 방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기 그 중에서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걸로 또 가는 거죠. 이 수순은 좀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나 국면 전환을 그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 기자회견 3번, 그다음에 1월 1일 날 정규제 TV인가요? 그거하고 인터뷰 이런 데서도 보면 일관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최순실 탓이고 그래서 나를 음해하는 것이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기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을 계속 흔들어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왜 그럼 나왔느냐. 처음에는 이제 이 조사 임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해야 되면은 임하면서 지연 전술 쓰다가 그건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리면은 이제 막 부정하고 판 없고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정치 재판이다 가는 그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만기 출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소하면은 입도 맞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제 남아 있는 수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흔들고 또 이 시점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충분히 가능하죠. 1타 한 5피쯤 된다고 봅니다. 1타 5피. 이준석 최고도 동의하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이제 천명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 출당시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주자 2명급이 영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일설에 따르면 황교안, 김태호 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설도 있는데 그런 거 영입 안 됩니다 이제. 왜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장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했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는 모양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틀에서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를 대통합이라는 걸 한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홍준표 대표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받은 사람 홍준표 대표군요. 그렇죠. 한방 속된 말로 맞은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언제나.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잠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좀 물러나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옥중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서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방송해 보면 그런 건 느끼잖아요. 캐릭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아 맞아.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 포섭력이랑 그 친박 핵심들이 갖고 있는 포섭력은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TK 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 지역구의 시장 군수 후보 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지고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표를 갈라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면 친박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이미 그 길은 막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관측을 하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 상황에서 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를 굉장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상한가 바로 올리는 인정하고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6개월 동안 홍준표 대표에게 했던 모든 제가 비판을? 했던 부정적 코멘트를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출당은 물 건너갔다. 허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정도 출당을 해낼 수 있으려면 홍준표 대표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결단력이나 뭐 정치적 강한 그런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홍준표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텐데 뭐 여야의 대응이 다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옥중 농성을 통한 뭐 걸석 재판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옥중 단식도 진행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관측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옥중 단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친박 청산이라는 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뭐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5개월 정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눈치를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굳이 뭐 제가 조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출당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죠.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 분포를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조사하겠지만은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숫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후자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겠죠. 바로 거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행동에 제약이 계속 소신을 더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걸림돌이 바로 그 지점이다. 보통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감각이 이제 좀 아주 뛰어나가지고 동물적 감각을 자랑하는 뭐 예전에 삼김 이런 정도 사람 아니면은 보통은 여론조사 수치 많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돌린 조사가 이런 거랍니다. 결국 통합 시나리오상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출당했을 때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라서. 그 방향성과 막.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당대당 설사 통합이 됩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통합해버리면은 그냥 나중에 어디 갔는지 약속한 사람, 지금 약속의 주체가 홍준표 대표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믿고 통합을 하면은 자기들의 존재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정치적 바보라. 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 네.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구태여 연설을 하겠다고. 진짜 민폐입니다. 네. 안 그래도 대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 그것도 오랜 시간. 이번에 가서 그랬대요. 뭐 기자들한테 나 이번에 장어 안 신었지 뭐 이러면서 그 지난번 청주 그 밑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갔을 때 똑같습니다.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이번 포항 지진에 가서 그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민 분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예, 그냥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 분들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해 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그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이고 다들 이제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연설을 해봐야 누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좀 안정적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뭐 밖에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고 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 사람이 장시간 그렇게 떠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쏴버리고 싶겠다. 테러야 이거. 네, 테러예요. 그 현장 방문할 때 홍준표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들이 손이 그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구 현장에 더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예요 이건 다. 차라리 복구 현장 가서 차라리 복구를 좀 도와주던가. 돌이라도 하나 더 죽는 게. 하여튼 홍준표가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옆에서 어시스트를 쳤네요.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이 사람이 긴급 특별 교부세 투입을 놓고 자신의 공치사 이것도 하는 문자를 돌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특별급 교부세 40억과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를 마치 자신의 공덕인 양 문자 메시지에서 묘사를 했는데 좀 관심 받고 있는 주체가 된 건 맞다. 게다가 여기서 핵심적인 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출당 조치를 못하게 되면 지금 나간다는 분들 통합파분들 그분들의 명분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죠. 저는 애초에 그분들 나갈 거라고 예상 안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나가봤자 이제 자유한국당을 못 가고 무소속 상태로 있을 것이다 정도로 예측했거든요.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무를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다시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하자.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 나왔던 것처럼 그런 구도를 약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나가면 뭐 이거는
명분 없는 이제 탈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4-5분도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나가겠다는 말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미 어제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월까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그전엔 그 생각 못 했습니까? 국정감사는 정해진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 분위기 괜찮다. 상한가. 다만 바른정당 안에 자강파 분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 느낌이 이게 거기에서 약간 좀 신뢰가 요즘 느낌이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니 그런데 자강파들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당대당 설사 통합이 됩니다.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통합해버리면은 그냥 나중에 어디 갔는지 약속한 사람 지금 약속의 주체가 홍준표 대표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믿고 통합을 하면은 자기들의 존재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정치적 바보라. 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 네.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구태여 연설을 하겠다고. 아, 진짜 민폐입니다. 네. 안 그래도 대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 그것도 오랜 시간. 이번에 가서 그랬대요. 뭐 기자들한테 나 이번에 장어 안 신었지 뭐 이러면서 그 지난번 청주 그 밑에 엄청나게 두드러 맞잖아. 그래서 자기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갔을 때 똑같습니다.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이번 포항 지진에 가서 그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민 분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예, 그래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 분들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해 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그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네. 현장은 진짜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죠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오면은 김윤옥 뭔가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가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아,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네.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다못해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